네. 잼파랑이님, 갓딸 심각하죠? 라고 하셨습니다. 잼파랑이님은 잼딸 포지티브라고 하셨습니다. 쿨피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이희웅님은 결론은 법꾸라지의 결말 중 하나입니다. 라고 하셨어요. 자, 그리고요, 또, 한양진님께서, 한 뚜껑과 싸워야 분열이 일어난다. 라고, 멧돼지가, 라고 하셨네요. 댓글 부대네, 댓글 부대. 라고, 베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자, 오늘도 무사히님 오셨네요. 노나메기님도 오셨고요. 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도롱이님도 오셨네요. 네. W님, 예, 칭찬 감사합니다. 자, 신호구님 오셨고요. 박규환님께서도 오셨네요. 잼파랑이님 지금 어디 개국하셨나요? 아, 물놀이 하고 계시군요. 아우, 시원하겠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8분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정치 루킹 이인혜 기자와 함께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인혜 기자가 오늘 아주 중요한 자료를 하나 들고 왔습니다. 취재를 아주 멋진 걸 하나 해왔어요. 충격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이수견 대법관 후보의 남편의 회사, 이수견 대법관 후보 남편 회사가 주가 조작을 한 의혹이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수견 후보는 대법관은커녕 지금 수사를 좀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자, 자세한 얘기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걸고 숨이 사나에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정치루킹 이인혜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매주 이 시간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난주도 그렇고요. 귀에 쏙쏙 들어오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주제를 뽑아오는 능력이 아주 탁월한 그런 기자입니다. 자, 오늘도 정치루킹 이인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인혜입니다. 네. 네. 오늘도 제 얼굴 많이 까맣군요. 예, 지난주보다는 그래도 색조 차이가 많이는 안 나는데, 네. 예, 오늘 밝은 옷 입으셔서, 네. 참 이럴 때마다 참 민망해요. 몇 번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화면에 딱 나오는 모습 보면은 색깔이 너무 확 티가 나가지고. 자, 이번 주는 어떤 주제 준비하셨습니까?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네. 많이 알려져 있어서 다소 이렇게 좀 주목을 덜 받은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제 지난주 25일 날
이수견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는데 그랬죠. 이제 저번에 이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이수견 대법관 후보자가 저희가 그냥 알고 있었던 뭐 딸의 갭투자 의혹이나 남편 복권법 위반 혐의 이외에도 더 큰 논란들과 의혹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것이 인사청문회에서 좀 잘 다뤄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인사청문회에 다뤄지지 않았던 새로운 의혹이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뭐 어떤 의혹인지 일단 뭐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좀 충격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이 대법관 후보자의 남편이 글쎄 이제 법무법인 유루 출신인데 혹시 유루 아세요? 알죠. 내가 잊을 수가 없죠. 지금 눈빛 내가 안광 보셨나요? 저 지금 너무 당황했어요. 안광이 법무법인 빛났어요. 유로를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수견 대법관 후보자 남편이 조형섭 씨인가 그렇죠? 네, 조영섭 씨가 유루 변호사 출신이에요. 우선 이게 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게 친윤 로펌의 대표적인 곳 대명사라고 해도 과언 아닌 데가 유루인데 네. 그 유루 출신이라는 거군요. 그렇죠. 이 유루 출신입니다. 유루 출신. 네. 어떤 말을 잊지는 못하겠는데. 이 유루 출신의, 그러니까 우선은 친윤 로펌이라고 불리는 이 유루 출신의 심지어 이 사람이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네. 원래는 이제 이수견 후보자와 함께 사법연수원 26기 동기로서 판사 활동을 하다가 이제 판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이제 동시에 이제 제주 반도체라는 곳에 임원 활동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때 제주 반도체 얘기가 좀 나오긴 했죠. 네, 나왔는데 사실 이제 대법관 청문회에서 이 제주 반도체 관련해서 제주 반도체 한 논란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이제 이 조영섭 변호사가 당시 변호를 해줬다 이런 의혹 때문에 이제 이수견 대법관 후보자하고 어떤 이해충돌 우려가 있지 그렇죠. 않나 특허 법원이니까. 그렇죠. 특허 법원인데 이제 반도체 기술 유출 관련한 혐의였었기 때문에 이해충돌 우려가 있지 않은가라고 되게 빙산의 일각만 다루시고 사실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파서 이것이 어떤 논란이 더 있는지 제주 반도체가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에 대해서는 사실 더 깊이 있게 다루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 조영섭 변호사가 제주 반도체 대표이사인데 네. 그 대표이사였던 이소로 있는 그 제주 반도체가 네. 옛날에 그러니까 기술 유출 관련해 가지고 그러니까 대표이사를 비롯한 상당수가 그 재판을 받았던 그래서 유죄 판결도 나고 그랬던 걸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좀 많이 나오지는 않았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도대체 뭐였느냐, 그리고 그거하고 이수견 후보자하고 어떤 뭐 문제가 있는 게, 연관이 있는 게 아니냐나 그런 의혹도 있었어요. 근데 딱 그 무렵에는 또 그 이수견 후보가 그 특허 법원에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깊이 다루지진 않았던 그런 의혹이 있었죠.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이제 그 인사청문회에서는 뭐 이제 금호고속과 관련된 뭐 비상장 주식 논란이라든지 금남고속, 예. 네, 금남고속 논란이라든지 그 이외에 뭐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제 그게 중요한 건 사실 그러니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부분이 있었다. 근데 그것을 인사청문회에서 이제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소명했는지도 사실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다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이 남편 쪽 얘기가 그러니까 사실 좀 파고 들어가야 될 내용이 많았는데 네. 너무 좀 수박 겉핥기식으로 흘러갔다라는 지적이신 거죠. 네, 지금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저희가 그때 대법관 후보자 했을 때에도 민주당이 정말 이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입법부 역할로서 제대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어떤 면에 있어서는 저는 직무유기까지 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 이번 이 논란을 보고 나서 네. 그래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주가 조작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잠시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뭐 그 네. 부분과도 연관이 되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제주 반도체 관련해서 사실은 정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다가 이 제주 반도체를 검색을 해봤어요. 한번 공시집 자료에 검색을 해봤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어허. 올해 1월에 주가가 갑자기 600배 이상이나 급상승했습니다. 그 전에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존재감이 미미하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냥 평범하게 주가가 있었다가 갑자기 올해 1월 달부터 해서 거의 한 달간 엄청나게 주가가 급상승을 하고 지금은 이제 약간 이제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때를 시작으로 해서 계속 이제 호재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 네. 기술 유출 부분 이게 2006년 얘기네요. 네. 4천억대 반도체 기술이 해외로 유출됐다. 그래서 이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EMLSI라는 기업이네요. 이 EMLSI가 지금 이제 나중에 제주 반도체가 된 건가요? 네, 사명 변경 전에 아하. 제주 반도체 사명 변경 전에 원래 있었던 EMLSI에 지금 이제 제주 반도체 현재 조영섭 대표와 더불어서 공동 대표로 있는 게 박성식 대표인데 이 박성식 대표가 이제 EMLSI의 대표였고 이때 전무로 활동했던 것이 이제 조영섭 당시 변호사였던 거죠. 그러니까 같은 임원이었어요. 대표였고. 그런데 이제 이 기술에서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뭐 그냥 이제 경쟁사에서 어떤 연구원을 들여와서 그 연구원이 그 경쟁사에 있었던 그 기술들 80%를 가지고 이걸 중국에 유출했다, 기술 유출했다 해서 문제가 되기는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 1심에서는 이제 징역형을 받긴 했으나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이제 끝난 사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일단 유죄 판결이 나기는 난 거네요. 나기는 났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제가 자료를 뒤져보려고 했는데 자료가 없어요. 보니까 예, 되게 좀 당황스러워가지고 내용을 좀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를 막 뜯어보니까 구속까지 되기도 했었더라고요. 네. 보니까 이때 EMLSI 대표가 구속됐다는 이 대표가 박성식 씨. 네, 박성식 대표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조영섭 대표하고 박성식하고 함께 공동대표인데 되어 있고요. 그때는 박성식 씨만 대표였던 거죠. 그래서 네. 그때 구속이 됐었다. 기술 유출 혐의로.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기술 유출 혐의로 한참 이제 재판을 받고 있을 때 이때 이제 조영섭 당시 전무였죠. 같은 임원이었는데 이 사람은 이 혐의에서 이제 인정받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예 관련이 없는 것으로 되었고요. 심지어는 이제 변호인 활동을 한 거죠. 자, 내용이 그래요. 휴대전화에 있는 내장 센서 관련된 기술을 유출을 했고, 이게 보니까 이게 CMOS, 그러니까 이미지 센서 내용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이미지 센서를 만들 수 있는 데가 사실 삼성전자 관련 업체들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그럼 이 기술 유출 삼성에서 유출됐다는 얘기인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박성식 대표도 삼성, 그러니까 일본 주재 출신이거든요. 일본 법인 출신이었구나. 네네, 삼성 출신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아마 이 기술에 대해서 모를 리가 없었을 거고요. 명확하게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기술 유출을 한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대표는 기소가 됐는데 당시 전무였던 조성섭 변호사는 오히려 이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을 했다. 네. 사내 변호사 이것도 참 특이한 사례네요. 그러니까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 인사청문회 때는 이제 허영 의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이수견 후보자가 이야기하기를 우선 이때 조영섭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이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을 하진 않았다. 그러니까 뭐 이제 어쨌든 이건 기술 관련이니까 그때 남편은 다른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혐의와는 관련이 없었고 그리고 이제 변호를 어쨌든 이력이 있었으니까 법조인 이력이 있었으니까 이제 그 변호 이력을 했다 이런 건데 의심이 되는 것이 부인이 판사고 더군다나 특허 쪽이라든지 공대 쪽 공업 쪽에 그 판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그렇죠. 그런데 남편이 기술 유출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혐의를 있는 피의자, 피고인의 대리를 해서 재판 변호인을 했다면 이거 영향을 안 미쳤다고 보긴 어려운데. 그러니까 상당히 도움을 줬겠죠. 이제 나중에 이 사람이 어쨌든 제주지법으로 다시 내려오게 되거든요. 이 이수근 후보자가. 아, 근데 이제 시기가 그렇게 뭐 맞물리거나 이런 건 아니었지만 어쨌든 지적재산권에 대한 명확한 이제 내용들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 남편한테 도움을 줬을 가능성이 농후한 거죠. 그러네요. 일단은 의심스러워요. 일단 이 부분이.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복권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 복권 얘기는 또 뭔가요? 사실 이제 그 남편의 복권법에 대해서 계속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것도 사실 청문회에서 그렇게 심도 있게 다뤄지진 않았고 거의 전무후무하다시피 그냥 끝났는데 유야무야. 이제 이 복권 회사가 이제 원래는 제주 반도체에서 이제 사명을 어쨌든 EMLSI로 있었다가 이제 제주 반도체로 바꾸고 그 이후에 2015년도에 IGL이라고 하는 한 계열사를 설립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때 당시에 이제 조영섭 대표가 이미 제주 반도체하고 동행복권이라는 걸 같이 갖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 아. 대표로 있었던 상황이고. 지금 동행복권이면 로또 하는 데인데? 네, 맞아요. 네. 로또 회사, 그러니까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주 반도체의 자회사가 IGL이라는 회사인데 이게 지금 동행복권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야 이 사람 그러면 복권도 심각하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게 이 IGL이 어쨌든 지분 구조를 보면 제주반도체가 70, 동행복권이 30 이렇게 해서 어쨌든 조영섭 대표가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이 IGL이 원래는 다른 업종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2020년 1월에 스피또라고 하는 이제 인쇄복권, 연금복권 이제 운용을 맡게 되는데 원래 그 운용 전에는 이제 개인 사업자들한테 독점 판매권을 줬대요. 복권에 대해서. 그런데 갑자기 2020년도 1월에 이걸 뺏어와서 이 IGL한테 모든 독점 판매권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그 복권의 유통을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2020년부터는 저 IGL 그러니까 동행복권 그러니까 조영섭 대표가 있는 그 회사에서 그 유통망까지 다 장악을 해버렸다. 그렇죠. 그러면 그동안에 그 영업을 하던 개인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개인들의 경우 어떻게 됐냐면 이제 공교롭게 그 시점에 복권이 잘못됐다. 1등 복권이 잘못됐다라는 것 때문에 복권 오류가 나서 한 20만 장을 회수하게 되는데 아하. 그 회수하는 과정에서 사실 회수를 하게 되면 실제 유통 구조가 다 한눈에 볼 수밖에 없고 그럼 사업자들이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도 정보를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보를 이제 다 알게 됐다. 그 정보를 유출하고 봤다라는 혐의 때문에 이제 복권법 혐의가 나왔던 거고 어허. 제가 그건 이제 지난번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요. 이제 그런 논란과 더불어서 어쨌든 이 IGL을 만들어서 결국 복권 사업을 하려는 건 이제 그 당시에 이 동행복권으로 사업이 좀 저조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 저조했던 상황에서 이 IGL을 가지고 뭔가 그 손실을 메꿔보려고 했구나. 메꿔보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고 어쨌든 이걸 통해서 통행료도 받고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그 자영업자들의 고혈을 착취하고 자영업자들의 밥그릇을 뺏어서 네 대기업이 해먹은 거네요. 그렇죠. 근데 복권 사업을 하는 데면 떼돈 버는 데인데 사실 그 로또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하필이면 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복권 업체였는데 그 수많은 경쟁 업체들 그러니까 나눔 로또가 있었고 인터파크가 있었고 그 당시 경쟁사가 그런 업체들을 제치고 조달청에서 이제 복권 사업체로 인정을 받아서 이 사업을 운용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자체도 석연치 않은 거예요. 의심을 할 만하네요. 의심할 만한 대목이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네. 일단은 의심은 많이 되는데 문제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닥 다뤄지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제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간 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났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 지금까지 거론된 거 뭐 비상장 주식으로 뭐 수익을 얻었다, 뭐 갭 투자를 얻었다. 이 부분도 사실 논란거리가 되거나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로또 사업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이거는 규모 자체가 틀린 얘기예요.
그 기껏 해봤자 비상장 주식은 뭐 몇십억 단위라며 몇십억이 기껏은 아닙니다만 이게 로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액수가 1,000억 단위 이렇게 되거든요. 얘기가 전혀 달라지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는 건 심각하네요. 네. 그러니까 물론 뭐 그 이수견 후보자가 직접 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사업이니까 거기까지는 뭐 건드리지 않겠다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남편이 뭔가 사업을 하면 그 부인이 그 가지고 있는 현직 뭐 판검사 이 지위를 이용해서 바람막이를 해줬다라고 볼 밖에 볼 수 없거든요. 특히 지금 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 실제 경영권을 가진 사람이 박성식 대표, 네. 이 사람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도 공동대표로 조영섭 씨가 있다면 이 애초에 이 조영섭 씨를 그 자리에 앉힌 이유가 바람막이를 위해서 앉힌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결국에 바람 그렇죠. 그 마누라 보고 그 자리에 앉혀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왜 이렇게밖에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 제주 반도체가 사실 이미 기술 유출로 혐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도에 또 한 번 비슷한 기술 유출 혐의로 그 과기정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조사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네. 구체적으로 이제 어쨌든 이 회사가 반도체 설계만 하는 팹리스 기업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설계된 반도체 이 설계를 가지고 이제 제조를 해주는 그런 공정을 해주는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파운드리 기업을 찾고 있었는데 그 파운드리 기업이 하필이면 중국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기술 유출이라는 얘기가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쪽에 이제 그 기술들을 유출한 게 아니냐 이런 걸로 이제 의심이 돼서 조사를 받았던 게 있는데 중요한 건 그 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지금 제가 그 관련된 자료를 뒤져봤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외압에 의해서 봐준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갔어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쉽네요. 지금 벌써 인사청문회는 끝났고. 그렇죠. 사실 뭐 보류는 돼서 뭐 자기 비상장 주식을 이제 기부하겠다 해서 보니까 훈훈하게 남편분과 함께 기부 행위하는 그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여러 논란들은 해소가 되고 있지 않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때 기부한 것도 기껏해야 30억 정도인데. 그렇죠. 지금 얘기 나오는 수준 뭐 동행복권이니 뭐 로또 얘기가 나오면 이거는 수천억 조단위 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건 비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기술 유출만 해도 이게 얼마짜리인지 몰라요. 아까 보니까 이미지 센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삼성의 이미지 센서면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미지 센서를 하는데 몇 군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독일에 한두 군데가 있고 그다음에 소니, 그다음에 캐논이에요. 그 우리나라는 그래서 어디를 했냐면 핸드폰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만 우리나라에서 해요. 삼성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그런 네.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중국이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유출이 됐다. 일본이 유출이 됐다. 야, 이거 그러니까 팹리스 중소기업인데 팹리스라는 게 조금 의아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기술이나 설계도만 제공을 하고 그렇다고 뭐 한미반도체와 같이 그런 굴지의 뭔가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한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하면은 인정을 하겠으나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이미 구축된 인프라를 가지고 기술 유출은 유출대로 다 해서 돈을 벌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 조영섭 대표 그리고 또 이수견 후보자를 통해서 뭔가 이제 무마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림인 거죠, 지금. 그런데 이 회사가 보니까 주식으로도 주가 가지고도 이번에 상당히 좀 화제가 됐더라고요. 올해 초에 보니까 주식이 600%를 뛰었다. 10배가 뛰었다. 600%라면 이제 6배, 7배 정도 되고, 근데 최대 10배까지 뛰었다라는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부분도 사실 좀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 부분이 왜 이렇게까지 뛰었냐라고 하면은 뭐 굳이 이제 두 가지를 짚어볼 수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여기에도 나와 있다시피 온 디바이스 AI 최대 수혜주로 인정이 돼서 한참 이제 온 디바이스 AI라는 그러니까 생성형 AI와 더불어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제주 반도체에 대한 이제 주가가 급등한 부분도 있었고 또 올해 초에
이제 우리 저기 윤 대통령 가깝게서 윤 대통령이 이제 민생 토론회에서 이제 반도체 관련된 공약들을 많이 남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이 제주 반도체의 주가가 뛰었다라고 보는 일견도 있습니다만 이렇게만 보기에는 어떻게 이 680%나 껑충 튀었을까 그렇죠.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보통 주가 조작을 해도 대여섯 배인데 600%가 뛰었다는 거는 의심을 안 해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주가 조작 의혹도 사실 좀 이게 배제를 할 수가 없어 보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지금 안 그래도 그래서 제가 자료를 좀 뒤져봤거든요. 이 주가 조작 의혹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되는 대목이 뭐냐면은, 보세요. 동행복권 대주주 제주 반도체 석 달 만에 주가 10배 껑충 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보니까 2월 27일이에요.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주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사주를 소각을 해요. 소각도 하고 처분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이게 되게 당황스럽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오면은 그러니까 주식이 갑자기 뛰는 것도 의심스러운데 주식이 뛰는 시점에 자사주를 매각하기도 하고 또 소각하기도 하고 이거는 매각을 하는 거는 갑자기 뛴 주식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가 이익을 보겠다는 거고 소각을 하는 것은 주식이 떨어지지 않게끔 막는다는 얘기인데 그게 같이 진행이 됐다는 얘기면 이거는 사실 심각한 주가 조작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해요. 벌써 패턴이 너무 명확한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 또 의심스러운 게 딱 그때가 보니까 딱 그 시점 주가가 한참 뛰기 시작할 무렵에 후임 대법관 후보에 이수견 후보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대법관 후보가 될 거라는 것을 대충 알고 시장에서는 뭐 정보가 샜다든지 이렇게 돼서 주가가 뛰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결국에는 이런 내밀한 정보들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가 그래프도 제가 뒤져봤는데 주가 그래프가 이래요. 자, 이게 보시다시피 사실 전형적인 주가 조작 그래프예요, 이게. 자, 보시면은 이렇게 뛰는데 1월부터 갑자기 뛰기 시작을 해요. 주식 거래량도 연말에 올해하고도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작년 연말 올해 초 사이에 주식 거래량이 확 늘면서 이렇게 주가가 확 치솟습니다. 그래서 원래 33,000원 하던 거 3,300원 하고 이게 좀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삼부토건 주가 그래프를 한번 제가 볼게요. 이게 잠시만요. 어떻게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네, 여기 들어왔네. 자, 이게 삼부토건 주가 그래프인데요. 제가 하나씩 좀 짚어 보겠습니다. 예. 이게 3년, 자, 보시면은, 이게 3년짜리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네. 보시면은 여기에 요렇게 여기 푹 튀어나오죠. 이 튀어나오는 부분하고, 보시면 되게 기묘하게 닮아 있어요. 자, 여기 자료 화면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비교를 해볼게요. 어떻습니까? 와, 되게 너무 비슷한데요? 모양이 거의 비슷해요. 지금 주가 조작 이제 하락 단계, 주가 조작이 끝나고 하락 단계라고 보시면은 딱 모양이 맞아 떨어지거든요. 부분인 건지, 와, 이 주가 조작은 정말 생각하기 힘들었던 부분인데 올해 초에 이 내용이 나왔다는 건 이렇게 호재들이 연이어서 나오고 또 자사주 매매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주가 조작을 이용해서 내부 정보를 이용한 네. 주가 조작 뭐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인데 와. 참 보면 당황스러운 부분이 좀 많아요. 보시다시피 요 그림만 봐도 딱 요 그림만 봐도
주가 조작이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실 거예요. 요 그림만 봐도 주가 조작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은 그래요. 딱 주식이 뛸 무렵에 대법관 후보로서 거론이 되기 시작할 무렵이에요. 그리고 대법관 후보에 정식으로 이제 포함이 됐다. 못해 한 40명 정도를 청거받아서 40명 정도를 청거받은 다음에 그 중에서 한 대여섯 명 정도를 추리거든요. 근데 딱 이 주가가 한참 뛸 시점이 40명 정도를 청거받고 그 중에 대여섯 명을 추리는 시기예요. 와, 이거 어마어마한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그래서, 주가 조작이었다라고밖에 달리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이제 이후에 지금 이제 요 때까지 요 시점까지는 이제 나와 있는데 그럼 이제 이게 주가 조작이 좀 더 명확해졌다라고 좀 인지할 수 있을 시점은 좀 언제쯤 확인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미 이 정도 되면 주가 조작 단계에 들어갔다고 봐도 돼요. 이미 주가 조작이 끝났어. 그러니까 끝나고 이미 한탕하고 끝난 빠져나오고 있는 단계예요. 다만 이게 삼부토관 같은 경우는 한 달짜리여가지고 치고 빠지는데 한 달 정도 걸렸다면 이 같은 경우는 지금 대여섯 달 정도 걸리고 있는 거예요. 좀 긴 텀으로 가고 있는 그 정도 차이밖에 안 나네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수견 후보가 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대법관 후보가 됐든 뭐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 또 이런 비슷한 정황이 나오면 거의 확실시한 그렇죠. 부분인 거네요. 확실해 보이는 건데, 그러니까 이걸로 이제 뭘 유출할 수 있냐면 이 제주 반도체가 단순히 남편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아니라는 거지. 이렇게 되면 이 모든 갖고 있는 지위와 힘과 예. 권력과 이 모든 거를 활용해서 지금 그 쉴드 쳐주고 있는 뒤를 봐주고 있는 곳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사람 외모로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가만히 얌전히 있어요. 얌전히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뒤에서 남편이 이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이걸 그냥 모르고 있다라는 것도 이상한 거고. 모른 척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결국 묵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더더욱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다뤄지지도 않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뭔가 소명한 것도 없고요. 아, 정말 답답합니다. 네. 거기다가 아까 잠시 얘기했던 유루 얘기까지 겹쳐버리면 이게 단순히 부인뿐만 아니라 윤석열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얘기 돼버려요. 이렇게 되면. 네. 진짜 아까 유로 얘기를 했는데 유로 얘기는 제가 우리 잠시 좀 쉬었다가 네. 열 좀 가라앉히고 이어서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